트럼프는 이번에 상당히 많은 선물을 주고 갈 것이다. 앞으로에 펼쳐진 트럼프 2.0의 시기에서의 투자적 마인드는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숫자보다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경로에 대한 패스가 명확한 기업들을 찾는 게 제일 우선시 될 것 같아. 소프트웨어 쪽에 저는 더 집중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주항공 산업 쪽. 박사님께서 이제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골디락스, 즉 경제적인 호황을 좀 기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의 예산안을 충분히 가져온 상태에서 본인의 재정을 갖다가 예산을 또 실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보따리에다가 자기 보따리를 얹어가지고 재정을 풀면서 경기를 부양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이제 당선을 시켰는데, 이 베센트한테 요구하는 것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일기 때도 트럼프는 상업은행들의 볼커루라고 도드-프랭크법, 이게 뭐냐면 이걸 합쳐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상업은행들의 자본 비율이 위험해질까봐 지나친 대출이나 투자를 못하게 하는 거, 이런 제도를 갖다가 거의 없앴고요. 그 다음에 장벽을 굉장히 높이 쌓았어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서프라임 때는 이게 이쪽으로 와서 침해되면서 리스크를 전이시키니까 IB와 상업은행에 대한 포지션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근데 그 구분도 많이 줄여놨어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요구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거 다 철회하고 자본 비율에 대한 부담도 우리 바젤에서 요구하는 비율들 있잖아요. 그거 낮추더라도 투자를 충분히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대출 많이 해주게 해라. 지금 사실은 미국의 상업은행들은 돈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역 RP라고 그래서 이제 상업은행들이 투자를 하다가 투자할 대상을 자체를 못 찾으면은 보통 지준 예치를 하면서 지준한 이제 페드한테 맡기는데 그 금액들이 지금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MMF라고 하는 단기 우리 이제 시장 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투자의 방편이 이것도 역 RP거나 아니면 국채거든요. 주로 단기채거든요. 근데 역 RP의 거의 40% 50%는 상업은행들이 거기다 돈을 넣어요. 매일매일의 이제 수익을 거두면서 콜 예금에 우리가 가져오고 빌려주고 하는 그 금리의 갭을 갖다 맞춰 나가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 MMF의 규모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6조 8천억 달러입니다. 1년 예산에 맞먹는 돈들이 지금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충분히 대출로 소비가 되고, 대출로 소비가 돼서 그 돈들이 실질적인 실물시장의 소비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영속 가능할까? 트럼프가 지금 요구하는 게 다들 비트코인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한 철학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고 나서 돈을 제일 많이 번 기관들은 미국의 상업은행들이에요. 현물 ETF를 출시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수수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쌓였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를 통해서 상업은행들의 이익과 현금 흐름을 더 좋게 만들고, 지금 뭐 트럼프의 민코인도 나오고 뭐 이방카 코인도 나오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범용적인 코인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보면 리플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ETF는 분명히 책정이 될 거다. 구축이 되고 허가가 떨어질 거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상업은행들, 특히 미국 상업은행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다른 나라의 은행들의 ETF를 많이 사용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미국 거를 주로 사용하지. 그렇죠. 그러면서 나오는 금융적인 힘들과 유동성의 힘들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를 통해서 어찌됐든 이제 트럼프는 달러를 약세로 좀 만들려고는 하지만 이렇게 금융적 강세가 지속이 되면요. 미국인들은 또 소비를 하고 그 소비는 또다시 과잉저축으로 미국 증권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달러가 쉽게 강세로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은 달러가 강세이면서 미국 혼자 좋은 굉장히 호기의 기간을 굉장히 좋게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경제가 지금 좋은데 트럼프가 돈을 더 풀고 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미국의 금융 강세가 계속 강해진다라고 하면 이거 지금이라도 미국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앞에서도 시작도 안 했다 정책은 이런 말씀 나왔지만 AI 관련돼서는 명확히 트럼프는 일기 때 국가표준 규준안에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의료를 통해서 자율주행,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잘 보시면 멀잖아요. 지금 현재의 스탠스나 산업의 패러다임을 보시면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소프트웨어로 가죠. 뭐 이게 아니라
AI 하드웨어적인 기능들은 사실은 바이든 때도 충분히 많이 매출을 책정하고 많은 이제 인기를 끌고 수요를 끌어내면서 성장을 했지만 소프트웨어는 아직 현실적으로 적용이 덜 되고 있고 그렇죠. 아직도 사실은 이제 매출을 꾸준히 정말로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영역을 보다 넓혀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 저는 코인 그다음에 AI 신기술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공격적으로 뭔가 불안을 일으킬 것처럼 일각에서는 해석할 수도 있지만 코인의 ICO 시장을 다시 열어주고 지금 AI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새로운 밸류에이션 잣대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어요. 왜냐? AI는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가 1차, 2차 산업혁명 같은 거는 눈에 보이고 혁신적인 이제 생활의 변화가 왔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3차 인터넷 혁명, 그 다음에 4차, 5차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명확하진 않았어요. 4차 혁명, 산업혁명부터는 빵이라는 것들이 나타났지만 빵이 얼마나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했지만 혁신적으로 그전에 안 되는 걸 바꾸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AI가 이번에 산업적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그 4차, 5차가 실제 산업혁명이구나라고 불릴 만큼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규제, 탈규제와 적용, 그 다음에 자금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분명히 이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도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 트럼프는 이번에 상당히 많은 선물을 주고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기도 전부터 이미 바이든 정부 때 미국 증시의 강세를 사실상 AI가 주도하고 빅테크가 주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트럼프 2.0 시대에서 그런 AI를 비롯한 빅테크들의 강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트렌드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산업별로 봤을 때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 소위 얘기하는 텐베거다, 진짜 높은 수익. 그러니까 높은 수익은 항상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반에 성장을 이룬 산업군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소프트웨어 쪽에 저는 더 집중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주항공 산업 쪽. 근데 이 산업들은 안 좋은 점이 항상 있죠. 뭐냐면은 성장을 하는데 실체가 있고 실제 수주를 받는 기업은 몇 개로만 국한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업군들이 탈규제 속에서도 전반적인 업황은 좋아지지만 실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된다는 측면을 주의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AI 의료라고 한다면 이제 진단의 생각만 하고 있지만 진단은 미국에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미 AI를 통해서. 디텍팅 자체가 유전자 게놈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체킹이 되고 있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 바이오 마커를 체킹을 해줄 수 있어야 항암 투입에 대해서 투약에 대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 충분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마커를 체킹을 명확히 해주는 즉 바이오 마커는 뭐냐면 이 사람의 암의 종류와 세포의 악성의 정도를 추산을 해서 컴퓨터가 추산을 해서 이 사람에게 맞는 적합한 처방의 약은 머크의 키투르다 항암제만 해도 사실은 수십 개가 넘거든요. 그렇죠. 어떤 처방을 해줘야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처방에 대한 진단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장이 돼야 되고 구체화돼야 되는 그런 기업들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주항공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나사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납품을 하거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 아마존이나 우리는 잘 모르시지만 인공위성의 산업들은 미국 내에서 굉장히 지금 되게 필요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사진을 찍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정보에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안보적인 부분을 떠나서 대기업들 입장에서 기후, 자연, 그다음에 지금 수요자들의 패턴들, 그다음에 날씨 이런 모든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계속 디텍팅하는 정보의 그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은 아마존도 그걸 계속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셔닝을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잘 스터디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또 미래 가치가 큰 유망한 이제 산업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이 기업 찾는 게 참 난이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의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마커라는 것은 전 세계의 빅파마들도 원하고 있고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협약을 맺거나 뭐 단기적인 협약으로 끝날 수 있다 뭐 그런 불안정성은 있지만 한번 협약이 된 기업은 끝까지 놓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된다. 그렇게 협약이 나온 기업들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체킹될 수 있는 기업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회사의 레퍼런스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소프트웨어를 어느 기업들이 쓰고 있고 어느 통로를 통해서 이제 납품이 되고 있으니까 이 앞으로에 펼쳐지는 트럼프 2.0의 시기에서의 투자적 마인드는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숫자보다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경로에 대한 패스가 명확한 기업들을 찾는 게 제일 우선시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 가장 메인은 글로벌 특히나 미국의 큰 기업들과의 그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장기적인 폭발적 성장성을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자는 거네요. 근데 또 책에서 박사님 AI 시대에서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한 기회를 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어셈블링, 테스팅 뭐 이런 부분에서 패키징까지 포함했을 때 우리나라 한국에서의 기여도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뭐 60%예요. 이 세 개를 합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밸류 체인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하는 게 이제 D램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60, 70%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TP 기능, 어셈블리하고 그 다음에 테스팅하고 패키징 기능도 우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팹리스 같은 경우는 비중은 아직은 뭐 일본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작지만 거의 6%, 7%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AI의 어떤 그 밸류 체인에서 각 요소마다 중요 비중을 다 차지하고 있고, 지금 흘러가는 AI 반도체에 대한 주문의 수출 트렌드를 보면은 일단 대만의 TSMC를 통해서 그 수요를 역으로 아시아에게 나눠주면서 또다시 리소스로 이제 주문을 받는 구조인데, 그게 일본하고 한국이 이제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AI 패러다임 하드웨어적인 게 사이클이 또 짧아졌어요, 요새. 그래서 2, 3년 또 확 올라가다 또 빠지고, 좋은 점은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요구가 많아지니까 사이클이 짧아졌고,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좋으면은 갑자기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확 재고량에 대한 부담들이 나타나고, 근데 이 사이클이 짧아진 만큼 최근엔 잠깐 주춤하지만 또다시 그 수요는 충분히 아시아, 특히 한국한테 집중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안 좋은 패턴들, 주가적인 측면은 그렇지만 앞으로 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